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게차와 굴삭기 공통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전기 파트죠? 자, 전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기장치에서 중요한 게 시동장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기동 전동기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직권 전동기가 있는데 특징은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의 의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요걸 아시는 게 좋고요. 기동 전동기에 사용되는 게 직권 전동기다. 요거 2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권 전동기는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볼 거. 그래서 어디에 사용된다? 전동 팬 모터에 사용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권 전동기, 전기자 코일과 계자 코일이 직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된다? 와이퍼 모터에 사용된다. 자, 요거를 외워두시면은 충분히 문제를 푸실 거고요. 자, 기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회전력이 약한 요인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 문제가 일단은 많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낮거나 배터리 단자와 터미널 접촉 불량이라는 뜻이고요, 그냥. 그리고 배선과 시동 스위치가 손상 또는 불량이면 작동하지 않겠죠. 그리고 브러쉬와 정류자 밀착 불량이다. 계자 코일이 단락되었다. 엔진 내부 피스톤이 고착되었다. 라는 특징들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문제, 배선이나 스위치 문제, 브러쉬 정류자 문제, 계자 코일 문제, 엔진 내부 피스톤 문제, 자, 요렇게라고 이해를 해두시는 것만도 뭐 좋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테이터가 있어요. 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스테이터 코어 및 코일로 구성되어서 삼상교류가 유기된다. 자, 말이 어렵지만 전기 파트에서는 사실 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자, 로터 코어, 로터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전하면서 자속을 형성한다. 자, 그럼 슬립 링, 자, 브러쉬와 접촉되어 있고요.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한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로터 코일 및 슬립 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로터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립 링이 이제 축전기의 여자 전류를 로터 코일에 공급을 해주는 친구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브러쉬, 자, 로터 코일에 있습니다. 로터 코일에 축전지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이다, 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교류 발전기의 특징, 시험에 나올 만한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교류 발전기는 소형, 경량이고요. 속도 변동에 따른 적응 범위가 굉장히 넓겠죠. 그리고 가동이 안정되어 있어서 브러쉬의 수명이 길고요. 브러쉬에는 계자 전류만 흐르기 때문에 스파크 발생이 없고 점검 정비가 쉽다. 자,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역류가 없어서 컷아웃 릴레이가 필요 없고 저속 시에도 충전이 가능하다. 라는 특징 나옵니다. 자, 전기 파트가 아무래도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시는 데 사실 제일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축전지 용량 보겠습니다. 전해액의 온도가 높으면 용량은 증가한다. 자, 이 축전지 안에 있는 액체가 전해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온도가 높으면 용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량의 크기를 좌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용량은 극판의 크기, 극판의 형상 및 극판의 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 3가지 꼭 잘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격리판의 재질, 격리판의 형상 및 크기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 이것도 추가로 외워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용량을 구하는 방식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축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칼리 축전지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전해액으로 알칼리 용액을 사용하는 축전지고요. 진동에 강하고 자기 방전이 적다. 이런 특징을 외워줘야겠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으나 비싸다 라는 단점과 장점이 있고요. 납산 축전지 보겠습니다. 자, 알칼리 축전지보다는 싸네요. 가격이 저렴하여 현재 가장 주로 사용되는 게 납산 축전지다. 즉, 극판에 작용물질이 떨어지기 쉬우며 수명이 짧고 대신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납산 축전지의 전압은 셀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전해액 면이 낮아지면 직류수를 보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게 좀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4번은 굳이 제 생각에는 안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F 축전지 보겠습니다. 자, 격자의 재질은 납과 칼슘 합금이다. NMF 축전지 왜 어렵죠? 납과 칼슘 합금입니다. 요거 2개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밀봉 촉매 마개를 사용한다. 밀봉 마개를 사용한다. 요거만 외우시면 되고요. 무보수용 배터리이다. 굉장히 좋네요. 자, 전해액의 보충이 필요가 없고요. 자기 방전이 적고 보존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오래 간다. 그래서 즉 가장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구가 MF 축전지다. MF 축전지는 납과 칼슘 합금으로 되어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축전지 자기 방전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죠. 이 안에 포함된 불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전될 수가 있고요. 탈락한 극판 작용 물질이 축전지 내부에 퇴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판의 작용 물질이 황산과의 화학작용으로 황산납이 되어 방전된다. 즉, 이건 뭐냐?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 황산납이 돼서 방전된다. 이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양극판의 작용 물질 입자가 축전지 내부에 단락된다. 즉, 축전지 내부에 문제들이 지금 생길 수 있죠. 전해액 안에 불순물이 생긴 경우에도 방전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황산납이 되면 방전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이 어려운 말들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전기 파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해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 아까 용량이 커진다 그랬죠. 근데 자기 방전량도 같이 커져요. 그리고 전해액의 비중이 높을수록 방전량이 또 커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방전량은 많아지겠죠. 우리 핸드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충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기 방전량 비율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 축전지의 충전 시간은 15일, 2주 정도마다 전기 충전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축전지 그럼 충전법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정전류 충전법은 말 그대로 일정한 전류로 충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핸드폰 충전 방식이다 떠올려 두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정전압 충전법은 뭐냐? 일정한 정류로 충전을 하지만 초기에 많은 전류가 충전돼서 충전기 수명이 짧아집니다. 즉, 이 그래프, 충전 그래프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간다는 거고요. 정전압은. 정전류는 그냥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별 전류 충전법은 충전 초기에 큰 전류로 충전하고 단계별로 전류를 두세 단계 낮춰 충전한다. 즉, 맨 처음 스타트는 단별 전류랑 정전압 충전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은 단별 전류는 이 단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전류를 두세 단계 낮춰 충전하면서 수명을 조금 더 컨트롤 해보자는 충전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가 충전되지 않는 원인 한번 볼게요. 자, 먼저 레귤레이터가 고장났을 수 있겠죠. 그 축전지 극판이 손상되었거나 노후, 그 축전지 접시 케이블 접속이 이완, 본선 연결 부분의 입사, 이완. 자, 어쨌든 이거는 접촉 불량일 수도 있는 거죠. 선이 불량. 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배선의 접촉 불량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전기가 고장났으면 당연히 충전이 안 될 거고요. 전장 부품에서 전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 우리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선이 뭐 고장났거나 말 그대로 발전기가 고장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외워보시면은 생각보다 외울 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전지가 이번엔 과충전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액이 갈색을 떠요. 살짝 타버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극판의 격자가 산화됐다. 이것도 타버린 개념이죠. 자, 그리고 우리 건전지 오래되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르죠. 양극 단자 쪽에 셀 커버가 불룩하게 부풀어 올라 있다. 자, 이거는 과충전했다라는 거겠죠. 축전지의 전액이 빨리 줄어드는 경우도 마찬가지. 축전지를 과충전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해액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축전지의 전해액이 그럼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전에 아까 과충전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도 마찬가지고요. 자, 축전지 케이스가 손상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자, 전압 조정기가 불량인 경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거 3개 간단히 외워보고 이제 축전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우 방향 지시 등의 전멸 횟수가 다른 원인 보겠습니다. 자, 전멸 횟수가 다르다. 우리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전구 아니면은 우리 배선, 선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연구의 용량이 규정과 다른 경우, 자, 전구 문제죠. 전구의 접지가 불량이다. 자, 이것도 선이나 뭐 전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다. 자, 단선된 경우에는 사실은 전멸 횟수가 다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한쪽만 전멸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하나의 전구가 단선되었을 경우 전멸 횟수가 다르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어요.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이죠. 오른쪽만 계속 깜빡이고 왼쪽은 안 깜빡이면은 뭐 차이가 나긴 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단선되어도 횟수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플래셔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자, 이 플래셔 유닛이라는 게 결국 이 깜빡이의 횟수를 조절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플래셔 유닛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전멸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전조등 2개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세미 실드 비명 전조등이에요. 자, 핵심이 뭐냐면은 렌즈와 반사경은 일체고 전구는 따로 교체가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 자, 그럼 반사경에 습기, 먼지 등이 들어가서 효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전구를 따로 교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전구를 교체하는 동안
이 전조등 안에 먼지나 습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이 세미 실드 비면 전조등은 우리가 할로겐 램프라고 말하는 친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드 비면 전조등이 있는데, 자, 반사경과 필라멘트가 일체로 되어 있어요. 즉, 전부 다 일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하나의 완제품이에요. 어디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는 진공 상태로 되어 있어요. 내부에는 아르곤이란 질소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대기 조건과 상관없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 완제품이고 안에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뭐 습기나 공기 이런 거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신 전구나 뭐 이런 거 하나라도 고장나면은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드 비면 전조등, 세미 실드 비면 전조등 차이 분명하게 잘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동전동기의 시험 항목 3가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무브화 시험, 회전력 시험, 저항 시험 요 3가지밖에 없고요. 무브화 시험은 전류와 회전수를 점검하는 거고요. 회전력 시험은 기동전동기의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자, 회전력 잘 도는 게 아니라 정지 회전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 시험은 정지 회전력의 부하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 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플레밍의 법칙 보겠습니다. 자, 이 왼손 법칙과 오른손의 법칙인데 설명드리려면 이게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수 있게끔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그래서 내용 보겠습니다. 왼손 법칙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교재나 막 이런 내용 보면 정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왼손 법칙은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고요. 오른손은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규칙이다. 요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의 원리와 유사하다라는 거, 요만 외워주시면 되니까 뭐 교재에서 설명이 엄청 어렵게 나와 있네 이런 거 상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내용만 보시면 시험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 저만 믿고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지게차와 굴삭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렸었던 파트별 재생 목록 가서 보시면은 더 많은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2과목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